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혜롭게 늙는다.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조용한 공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한 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정말 잠시만이라도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뉴스에서 쏟아지는 불안한 뉴스들, 가족들의 요구와 기대, 친구들의 안부 전화, 카톡 메시지의 끊임없는 알림음, 유튜브가 추천하는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걱정의 목소리들.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딸은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쩌면 20대보다 더 시끄러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이 이제는 안으로, 과거로, 미래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음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문이다. 그는 평생을 조용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마차 소리, 이웃의 대화 소리, 심지어 개 짖는 소리조차 참을 수 없어 했던 사람. 어떤 이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세상을 거부한 은둔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괴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중장년들에게 더욱 절실한 진리입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경쟁해야 했고, 성취해야 했고, 관계를 넓혀야 했습니다. 소음은 오히려 활력이었고, 자극이었고,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확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왜 고요함이 지혜의 시작인지, 왜 나이가 들수록 고요함이 더욱 절실해지는지,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음의 시대에 어떻게 진정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안내입니다. 30분 후 이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자 삶의 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의 본질.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788년 독일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소음에 민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살롱을 운영하며 수많은 지식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르투어는 그 소음 속에서 점점 질식해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다가 의미 없는 사교적 웃음이 표면적인 대화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어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히 깊이 사색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을 꾸리지 않았으며 친구도 극소수만 두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는 엄격한 일과를 지켰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문을 이중으로 만들었고 두꺼운 커튼을 쳤으며 방문객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시끄럽게 굴면 법적 조치를 취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를 비난했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냉혈한 인간미 없는 철학자, 괴팍한 노인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박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음은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다. 소음은 정신의 살인자다. 소음은 생각을 방해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결국 인간을 피상적이고 공허한 존재로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소음이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경계했던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소음이었습니다. 첫째, 외부의 소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인 소리들입니다. 자동차 경적, 공사장 소음, TV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더욱 견딜 수 없었던 외부 소음은 의미 없는 사회적 소음이었습니다. 파티에서 오가는 빈말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하는 가식적인 대화들, 과시를 위한 자랑들,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험담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정신을 오염시키는 톡가스와도 같았습니다. 60대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의미 없는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경쟁심.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 이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기진맥진합니다. 왜일까요?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의 소음이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면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도 끊임없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의 소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라고.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욕망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졸리고 자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지위를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이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도 이 내면의 소음은 계속됩니다.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웅성거립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를 압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의지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의지를 잠재워야 한다.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의지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입니다. 끝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답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역할을 연기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역할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인식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상태.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존재를 경험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인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의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음 속에서는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이 우리의 감각을 압도하고 너무나 많은 욕망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60대인 여러분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견뎠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음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그 많은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독을 필요로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엘리트주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끊임없이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60대인 여러분은 이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고요함 속에서 소화하고 통합하고 지혜로 변환시킬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의지가 잠시 멈춘 평화의 상태입니다. 고요함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만나는 용기입니다. 고요함은 본질을 보는 명료함입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소음을 강요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걱정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장. 왜 나이가 들수록 고요가 필요해지는가?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적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뇌는 20대의 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젊은 뇌는 탐색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60대의 뇌는 통합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절정에 이르러 판단력, 통찰력, 조망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60대의 뇌는 자극 피로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0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면 금방 지치고 너무 많은 일을 한 날은 완전히 탈진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뇌는 양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관계. 하지만 성숙한 뇌는 질을 추구합니다. 더 깊은 이해, 더 의미 있는 경험, 더 진실한 관계. 그리고 질을 추구하려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시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의 선택들은 옳았는가?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인생이 의미 없었다는 허무함,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고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아통합에 이릅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소음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제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60대인 여러분이 점점 더 고요함을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성숙한 영혼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가면 많은 곳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천천히 머물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변화를 보며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 걸까? 내가 무기력해진 걸까?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향해,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독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음은 세상 밖으로 끌려 나가지만 노년은 내면으로 향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퇴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재산.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성공은 만족감을 주었고, 인정은 자존감을 높였고, 사랑은 기쁨을 주었고, 재산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공은 색바래고 인정은 변덕스럽고 사랑은 변하고 재산은 위태롭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종단 연구는 80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질 높은 소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회활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성찰을 즐기고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고요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선물합니다. 첫째, 고요함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소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 본질과 표면.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이것들이 분리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담긴 컵을 가만히 놔두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고요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끊임없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고요함은 우리에게 깊이를 줍니다. 피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넷째, 고요함은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평생 쌓인 상처들, 억눌렸던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은 모두 소음 속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피하고 덮어두고 있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이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것들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고요가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젊었을 때는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는 것이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빼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5세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고 3년 전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임 직후에는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활발하게 지내야 해. 집에만 있으면 늙어. 이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일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짜증,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은퇴해서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도망쳤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고요함이었어. 지금 김 선생님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일기 쓰고 명상합니다. 친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7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 여사는 62세입니다.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고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혼자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했고 친구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박 여사는 하루에 몇 시간씩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이 들려. 지금까지는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 이것이 바로 60대가 경험하는 전환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소음에서 고요로, 양에서 질로, 가짐에서 있음으로. 그리고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롭게 늙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것을 준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고요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소음 속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늙어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3장. 고요함 속에서만 보이는 것들. 고요함은 렌즈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고요함 속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이, 무시했던 것들이, 회피했던 것들이 마침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일까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5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자기 성찰. 진짜 나를 만나다. 평생을 우리는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 배우자의 남편, 혹은 아내로서, 자식들의 부모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때로는 서툴게, 하지만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어디의 직원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고요함은 우리에게 이 질문과 직면할 기회를 줍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역할들이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의 역할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의 기회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문장의 의미는 심오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했던 모든 외부적 정체성, 지위, 재산, 명예는 결국 허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진심으로. 나는 무엇을 할 때 평화로운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나다라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필요했고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TV에서, 스마트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쏟아지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메시지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나는 사실 이것을 좋아했어. 나는 사실 저것을 하고 싶었어.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이 발견은 때로 충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향적인 척 살았지만 사실은 내향적이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강한 척 살았지만 사실은 약하고 두려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사실은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자유를 가져온다. 비록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60대는 여전히 20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또 다른 막이 시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원하는 삶 욕망과 필요의 구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의 큰 원인이 거짓 욕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광고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60대인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것들이 기대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왜일까요?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의미 있는 몇몇 관계, 하루 세 끼 식사, 편안한 잠자리,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얻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건강을 희생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평화를 희생하며 지위를 추구했습니다. 관계를 희생하며 성공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고요함은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기회를 줍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남은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 무엇을 놓아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셋째, 후회와 용서, 과거와의 화해. 고요함 속에서 과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회피했던 기억들, 묻어두었던 감정들, 덮어두었던 실수들. 이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중장년에게 가장 큰 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고 싶어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다. 따라서 후회를 멈추는 방법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는 것을,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자가 때로 실망스러웠다는 것을, 자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관계 정리. 진짜와 가짜의 분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새롭게 봅니다. 60평생 맺어온 수많은 관계들, 그중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짜였을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가식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관계. 솔직히 말해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 사회적 의무 혹은 단순한 습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직시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소진시키는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정체시키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형식적인 모임을 그만두는 것,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앤 것에 달려 있다. 60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이 불필요한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수의 진짜 관계에 깊이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년기의 새로운 자유 삶의 재발견.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견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노년을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 여겨왔습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시기라고.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진실을 봅니다. 노년은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되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저 좋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시기이며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맛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있구나.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발견합니다. 4장.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60대를 위한 실전 철학.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19세기의 마차 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 괴로워했다면 21세기에 우리는 그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한 소음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공사장, 확성기,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도시는 24시간 내내 웅웅거립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소음입니다. 첫째, 정보의 소음.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정보를 접합니다. 뉴스, 광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유튜브 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 정보들의 대부분은 불필요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특히 60대에게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정보 과부하 속에서 자랐기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보가 귀했습니다. 신문과 TV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정보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가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결과는 만성 피로, 불안, 집중력 저하, 그리고 깊은 생각의 불가능. 둘째, 관계 소음. SNS는 관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진짜 친구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인, 동료 혹은 이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SNS는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복, 성공, 여행, 손주, 건강한 모습.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질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소음입니다. 셋째, 기대의 소음. 사회는 60대에게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생산적으로 살아라. 손주를 돌봐라. 자식을 지원하라. 이 모든 기대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쓸모없는 노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기대의 소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음을 피할 수 없을 때 소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변화시킨다. 즉,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소음을 줄입니다. 둘째,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 단식. 하루에 정보를 접하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 외의 시간에는 뉴스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정보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지만 신문만 읽는 사람은 더 무지하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 SNS 거리두기. 소셜미디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계정을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십시오. 하지만 자식들,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없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사진은 자식들이 직접 보내줄 것입니다. 3. 선택적 관계 유지.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초대를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쓰십시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자기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4.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조부모, 완벽한 친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자신이면 됩니다. 자식이 손주를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가 자주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5. 말수 줄이기.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라고 표현하라고 소통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낍니다. 말을, 에너지를, 감정을, 모든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6. 감정 반응 줄이기. 60대가 되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축적된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덜 화내고 덜 상처받고 덜 방어적이 됩니다. 7. 하루 중 고요한 시간 확보하기. 하루의 최소 1시간은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몇 분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함을 견디는 능력도 훈련으로 키워집니다. 8.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자연은 가장 좋은 치유자입니다. 산책하십시오. 공원에 가십시오.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쇼펜하우어도 매일 오후 산책을 했습니다. 그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의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간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더 큰 질서, 더 깊은 평화와 연결됩니다. 9. 루틴 만들기. 쇼펜하우어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오늘 뭐 할까? 하고 매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 속에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10. 물질적 단순함 추구하기.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할 것이 많아지고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소음이 커집니다. 60대에는 물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재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늘릴 수 있다. 더 많이 얻거나 더 적게 원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 11. 디지털 미니멀리즘. 스마트폰은 현대의 가장 큰 소음원입니다. 알림을 끄십시오.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침실에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산책할 때는 두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주인입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12. 명상과 호흡. 명상은 고요함을 훈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씩 시작하십시오. 점차 늘려가십시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주의력, 평정심, 자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실천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덜 하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덜 하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뺄지를 아는 것이다. 60대인 여러분은 이제 뺄 때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빼고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불필요한 활동을 빼고 불필요한 걱정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을 채워 넣으십시오. 5장. 고요함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변화의 촉매입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첫째, 마음의 안정.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던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왜일까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가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소음은 우리의 교감신 경계를 과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을 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쉽게 화를 내고 항상 위험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부교감신 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휴식과 회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정기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기본 설정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항상 긴장 모드에 있지 않고 더 자주 휴식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결과는 극적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밤새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의 감소. 60대의 많은 건강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소화장애, 불면증, 만성 통증.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만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작동하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이 스트레스 반응을 끕니다. 연구들은 명상, 고요한 시간,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64세입니다. 15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었지만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이 선생님은 산사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3일간 휴대폰도 없이 TV도 없이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무료했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뜰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꿈 없이 깊게 잤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하고 존재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곧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고요함이 약이었어요. 이 선생님의 말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개선.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지치고 소진됩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짜증을 내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인내심 있게 듣고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요함은 우리에게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줍니다. 소음 속에서는 관계의 문제점만 보입니다. 배우자의 짜증나는 습관, 자식의 부족한 점, 친구의 이기적인 면.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관계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 함께한 시간의 가치, 그 관계가 주는 의미. 그리고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용서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박 여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여사는 63세이고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요. 대화도 없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박 여사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박 여사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30분씩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몇 주는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나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3개월 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행복은 내 책임이에요. 이 깨달음 후 박 여사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기보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다정해지고 더 대화하려 하고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변하니 관계가 변했어요. 박 여사의 말입니다. 넷째, 수면과 건강이 개선. 불면증은 60대의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모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고요함은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머릿속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걱정, 계획, 후회, 불안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낮에 충분한 고요함을 경험하면 밤에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한 고요함은 우리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규칙적인 루틴, 자연광 노출, 스트레스 감소가 모두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연구들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자고 더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은 모든 것을 개선합니다. 기분, 에너지, 면역력, 인지 기능, 심지어 외모까지. 5째, 사고력과 판단력의 회복. 소음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만 훑어보고 즉각적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소음 속에서는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선택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요함의 열매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6째, 창의성과 통찰의 출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통찰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답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휴식할 때 가장 창의적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 있을 때 뇌는 배경에서 작동하며 연결을 만들고 패턴을 찾고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고요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뉴턴은 나무 아래에서, 아인슈타인은 산책 중에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60대인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것이 바로 고요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장. 진짜 고요를 만드는 12가지 깊은 실천법. 이제 우리는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소음의 시대에는 고요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고요를 만들기 위한 12가지 깊은 실천법입니다. 각각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1. 100세 시대의 마음가짐 재설정.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60대는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여러분에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은 젊은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문제는 많은 60대 분들이 이제 끝이다, 이제 세태만 남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기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적응하는 시기다. 고요함은 이 새로운 시기를 위한 기초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실천 2. 혼자 있는 시간을 신성하게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재정의하십시오. 하루 중 최소 2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해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산책해도 됩니다. 명상해도 됩니다. 일기를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혼자이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하고.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볼 때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실천 3. 관계를 단순화하고 깊이 있게 만들기. 인생의 후반부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이 관계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진시키는가?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깊이 투자하십시오. 나머지는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중간은 없다. 실천 4. 불필요한 감정 반응 끊기 연습. 고요함의 가장 큰 적은 감정의 폭풍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고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어떤 상황에 좌절하고 이런 감정 반응들이 우리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즉각적으로 화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것에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내 평화를 빼앗을 만큼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놓아버리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실천 5.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기. 디지털 세계는 끊임없는 소음의 원천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를 세어 보십시오. 아마 수십 번, 어쩌면 100번이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이 여러분의 고요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멀어지십시오.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십시오. 적어도 알림은 끄십시오. 뉴스를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그것도 10분 이내로.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디지털 단식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수련입니다. 실천 6. 고요한 하루 루틴 설계하기.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규칙성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우리에게 구조를 줍니다. 그리고 구조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만의 고요한 루틴을 설계하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10분간 명상, 그 다음 산책, 조용한 아침 식사, 오전 독서나 취미 활동, 혼자 조용히, 점심 간단한 식사, TV 없이, 오후 낮잠이나 다시 산책, 혹은 친구와의 의미 있는 대화, 저녁 일기 쓰기, 하루 돌아보기, 감사 목록 작성, 밤 일찍 잠자리에 들기, 침실에는 스마트폰 없이.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요함이 하루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7. 마음의 방 만들기. 장기적 훈련법.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이 내면의 성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이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명상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 10분 점차 늘려가십시오. 명상 중에는 마음의 방을 상상하십시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공간. 여러분만의 성소. 이 방의 문은 여러분만 열 수 있습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방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매일 이 방을 방문하십시오. 그곳에서 휴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내면의 방은 점점 더 실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은 언제든 이곳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실천 8. 자연과의 깊은 연결 만들기. 자연은 가장 위대한 고요함의 스승입니다. 나무는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산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강은 묵묵히 흐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하지만 단순히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가 지저귀는 소리, 꽃이 피어나는 과정,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성장의 때, 절정의 때, 쇠퇴의 때,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의 때. 60대인 여러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실천 9. 깊은 독서와 성찰의 시간.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되 그것이 당신을 읽게 하라. 그의 조언입니다. 60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깊은 독서에서 옵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십시오. 철학책, 시집, 고전, 영적인 책들. 그리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페이지를 읽고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것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실천 10. 감사와 용서의 일기 쓰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간 일기를 쓰십시오.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첫째, 감사.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쓰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전화해서 기뻤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둘째, 용서. 오늘 용서할 것 하나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나는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고요합니다. 실천 11. 의도적인 단순함의 생활. 쇼펜하우어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고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만을 채운다. 60대에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합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십시오.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형식적인 모임을 그만두십시오. 일정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십시오. 단순함은 자유입니다. 관리할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은 고요합니다. 실천 12. 죽음을 명상하기. 이것은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가장 해방적인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명상함으로써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그의 말입니다. 60대인 여러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정기적으로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어쩌면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 어쩌면 내일.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어집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자기답게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이 12가지 실천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진정한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 깊은 지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7장. 쇼펜하우어가 6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 만약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 있어서 60대인 여러분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노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고통스럽다. 노년은 추하지만 평화롭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젊음은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이 될지. 끊임없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길은 이미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온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재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부의 것들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가 바로 고요함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60대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바빴습니다. 이제는 고요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고요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일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외부가 아닌 내면을 단단히 하는 데서 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평화로운 마음, 명료한 정신. 이것들이 있으면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고요함 속에서 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나이 들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생각을 통제하는 것, 평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조용히 고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용한 삶이 가장 품위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찬양합니다. 활동적인 것, 바쁜 것, 시끄러운 것을. 하지만 진정한 품위는 고요함에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과시하지 않는 것,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그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고요함을 선택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시작하여 고요함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요함이 주는 선물들을 발견하고 실제로 고요함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고요해졌습니까? 혹시 당신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습니까? 혹시 당신 안에 있던 어떤 소음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고요함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평생의 수련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음을 강요할 것입니다. 더 바쁘게 살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더 많이 걱정하라고, 더 많이 증명하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삶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머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60대인 여러분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고 일을 했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시간입니다. 조용히, 깊이, 지혜롭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고요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 고요함이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라는 것. 고요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깊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소음 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를 선택하는 용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용기.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용기. 이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살았어. 나답게 살았어. 후회 없이 살았어. 이것이 고요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요함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안에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을 방문하십시오.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그 만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고요 속에서 들리는 그 작은 목소리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끝맺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는 고요 속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고요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늙으십시오.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만이 삶의 깊이를 보기 때문입니다.